3월 17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언제 잡히는 것일까요? 관련한 궁금증이 주말 내내 광화문 광장에서 터졌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호 의원 모시고 저희가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의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엔 첫 출연이십니다. 예, 예전에 저희가 박주민 TV하고 그 경복궁역 4번 출구에서 탄핵 버스킹 할 때 뵙고 제가 홀딱 반해가지고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 첫 출연하신 분들께는 좀 까만 카메라 보시고 연대 인사 저희가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맡고 있고요.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거리에서 국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대체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은 언제 잡히는 것이냐 계속 이게 뒤로 미뤄지고 있어서 그래도 의원님들 사이에서 또 특히 이제 민주당 법률위 차원에서는 정보를 취합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언제입니까? 이번 주에 하긴 하는 겁니까? 예상이 좀 무색해지고 있어가지고요. 조심스러운데 이번 주는 하지 않을까 강하게 예상을 하고요. 이미 2월 25일 날 변론 종결된 이후로 기존 탄핵 사건에 비춰보면 최대 14일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주 3월 11일이었습니다. 이미 최장 평의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도 이제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길어질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혼란, 분열 이런 것들을 빠르게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헌재에서 좀 더 분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 종합하면 이번 주는 넘기지 않을 것 같다. 또는 이번 주는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로 94일째입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91일. 이미 그 기일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뭐 거의 해방전국 때처럼 뭐 찬탁반탁처럼 지금 찬탄 반탄 나뉘어 가지고 집회를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상황도 매우 좀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려가 많죠. 박근혜 탄핵 사건 때만 해도 그때 돌이켜 보시면은 뭐 지지율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바닥이었어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근데 지금은 뭐 상당 부분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 양상이 더 심화되고 증폭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가 분명하게 좀 인지를 하고 좀 책임감을 갖고 저는 이제 서둘러야 된다. 이미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뭐 사실 인정 이런 문제 등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든 내일이라도 빠르게 일단 선고 통지하고 선고 통지가 되면 그다음 바로 하루 이틀 2, 3일 사이에 선고를 해야 된다. 주중이라도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중이라도 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 초반이라도 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제 변론기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을 선고하기는 어렵고 아직 그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은 물 건너가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뭐 20일, 21일설이 이제 유력하다라고 나오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다고 좀 듣고 계십니까? 결론 8대0 뭐 이거는 좀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정부 여당도 뭐 그걸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으니까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 탄핵 소추 사유 5가지에 대한 인정 여부도 저는 이론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실 인정 문제들 뭐 예를 들면 탄핵 법정에서 했던 진술 증언과 그 수사기관에 했던 진술 조서의 내용과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정을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짚고 있는 부분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5가지 탄핵 소추 사유가 인정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론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탄핵 인용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 부분들도 이미 인정 정리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요.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평결까지 마무리해서 선고 통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는데 그 지난 토요일 날 MBC 뉴스데스크에 나온 헌법 전문가 이제 서울대 법학연구소의 헌법학 박사인데요. 그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다. 첫 번째는 줄 탄핵. 그러니까 그 윤석열 측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 탄핵을 남발하고 뭐 예산을 깎고 뭐 그래서 도무지 본인이 이제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경고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의 이제 통치행위에 포함이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그런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제 탄핵 문제 선고가 있는데 이거를 대선을 누가 관리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검토 중이다라고 이제 좀 전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그 진실에 부합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일단 줄탄핵 정부 여당에서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악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22대 국회 들어와서 12월 3일 비상계엄 전에 유일한 탄핵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원장, 검사 3인 이런 탄핵들이 뭐 조지호 경찰청장, 박상진 법무부 장관 탄핵들이 있었을 뿐이고요. 지금 탄핵 재판에서 자꾸 이런 뭐 감사원장, 검사 3인 등등의 줄 탄핵을 가지고 뭐 비상계엄 경고성을 했다 주장하시는데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 먼저 지적을 하고요. 설령 이렇게 탄핵 그 과정들이 좀 반복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비상계엄의 사유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요. 그걸 이유로 비상계엄의 정당성 주장하는 것은 전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덕수 탄핵 관련해서는 윤석열 탄핵이 먼저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선입 선출에 따르더라도 윤석열 탄핵이 먼저 선고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의 공백을 최소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견을 제시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탄핵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공백을 좀 더 뒤로 늦춰도 된다라는 주장인데 그건 타당하지 않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이런 거죠. 대선을 누가 관리할 거냐. 이걸 왜 헌법재판소에서 유의하는지는 저는 좀 이해는 납득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건인지의 여부를 헌법재판소는 판단하고 그 다음에 대선 관련해서는 정부가 길 잡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법에 따라서 거기까지 신경 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을 같이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예상하기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한날에 두 개의 사건을 같이 선고하기는 만만치는 않을 수 있다. 결정문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판단들도 같이 동시병행이라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선고를. 그래서 한날에 같이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막 간격을 많이 두지는 않을 수는 있겠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공백 문제 때문에. 근데 그거를 뭐 반대로 한덕수 탄핵을 먼저 선고를 한다라거나 같은 날 선고한다거나 그거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런 정무적 정치적 판단까지 해서 그렇게 선우를 바꾸는 것은 또 타당하지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도 타당하지는 않다. 의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그 어쨌든 지금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거의 날마다 걸어서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하고 계세요. 의원님들도 정말 하실 일들이 많은데 일상을 포기하고 전부 지금 윤석열 탄핵에 올인하고 있는 전 국민이 올인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인 건데 오늘 그 조선일보에서 3인의 헌법 전문가들의 어떤 입장을 받아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기각 주장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최소 2명 이상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기각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펼쳤어요.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증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헌법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비상계엄 관련 탄핵 사유 5가지는 간단하고 명징합니다. 전 국민들이 다 확인한 내용들이고 그 전 국민들이 확인한 내용을 우리는 못 봤어 또는 우리는 인정하기 어려워라고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 탄핵 제가 그 이번에 국회 탄핵 소추단의 일원으로 탄핵 법정에 계속 나갔었는데요. 그 탄핵 사건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요. 법정에서 증언만으로 이루어지진 않고요. 네. 굉장히 많은 분량의 그 수사 기록들이 헌법재판소에 다 회신이 와서 그거를 다 이 탄핵 재판의 증거로 지금 그 채택이 됐습니다. 재판할 때마다 이 증거를 채택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신중하게 갑론을박을 해서 재판부에서 채택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고요. 그런 각종 조서라든지 또 국회에서 뭐 CCTV라든지 그 상임위에서 했던 뭐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5가지 탄핵 사유를 인정하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고요. 이건 명백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기계적 균형을 맞춰가지고 뭐 인용 뭐 학자, 뭐 기각학자, 각하학자 이렇게 한 명씩 해가지고 하는 주장들은 기계적 균형이고 그런 것 자체가 국민적 여론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뭐 저는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계시는 게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도 아무도 예상을 못하지 않았던 트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구속 취소를 법원이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통해서 풀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이튿날 걸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법의 소지는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릴까 봐 그런 부분들을 또 상당히 우려하십니다. 이 부분은 법률가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서도 구속 취소 이후에 정말 예상하지 못했고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도저히 그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여나 헌재에서도 또 뭐 이런 국민적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로 6일째 도보 행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헌재 그 탄핵 재판은 2단계 아닙니까? 하나는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즉 위헌 위법 사유가 있느냐 이 부분이고 이거는 뭐 5가지 사유는 분명하게 인정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 2단계 판단이 그럼 이런 위헌 위법 사유가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냐 이 판단이 들어가는데 기존의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인정할 때 보면 그때 당시에 인정된 사유와 이번에 인정될 사유가 딱 비교만 해보더라도 어떤 게 더 중한지 국민들은 중하죠. 다 알죠. 그렇습니다. 역대 전례가 없는 계엄과 심지어 내란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뭐 법관 정치인 체포 시도라든지 국회 권능 행사, 국회 침탈한다든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침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역대 뭐 처음이에요. 민주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윤석열 검찰조차도 공소장에 윤석열의 내란 수괴죄를 명시하면서 헌법상의 여러 가지 그런 헌법적 가치 요약하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렸다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랬는데 중대하지 않다? 어떤 합리적인 재판관이 이렇게 결정문을 쓸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결론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변함은 없을 것이다. 이제 8대0으로 파면은 될 것 같은데 하도 이러저러한 기괴한 논리들이 나서서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구속 취소 사태가 벌어지고 석방되어서 한남동 관저로 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한겨레, 한국일보 2개 언론에서 동시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경호처에서 이제 김성훈의 경호처인 거죠. 이제 계속 구속 영장이 이제 그 반려되고 있는 사람인데 윤석열 체포 저지의 그 반기를 들었던 그런 간부를 해임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보면서 일정 정도의 또 다른 차원에서의 거대한 반격이 또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 정의롭게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철퇴를 맞는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당장 경호처가 너무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구속 취소 결정, 직시항고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찰의
반격, 반란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요. 검찰의 반란이다. 예. 지금 경호처 대행 아닙니까? 경호처장 그렇습니다. 대행이잖아요. 경호처장 김성훈 대행이 말하자면 뭐 기사는 뭐 비밀 유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질은 그 자신이 지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부당한 지시잖아요.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라. 그렇죠. 이런 명백한 부당 지시가 위법 부당 지시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거를 가지고 저는 보복 징계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보복 징계다. 예. 근데 이런 방식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김성훈 대행은 피의자입니다. 영장이 3번이나 경찰에서 신청될 정도의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네. 근데 그 위험한 인물이 주도를 해가지고 정당한 어떤 의견을 개진한 경호처 이런 간부들을 해임 징계까지를 진행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문제들을 조기에 좀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재판관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지금 거리에서 국민들 또 이런 권력 집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반격의 시도들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겁니까? 저는 이제부터는 헌법재판관들이 경각심을 갖고 네. 많이 늦어졌다. 예. 빨리 책무를 다해라.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촉구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요. 다들 이제 저희가 이제 주말 사이에도 그 많은 시민들께서 광장에 나가서 이제 헌법재판관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하시라고 하면 전부 그 얘기를 하십니다. 빠른 파면, 빠른 결정, 더 이상 기일을 늦추지 말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하는데 이제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고 조금씩 제가 이제 이게 약간 그 거리에 나가 보면. 네. 조금 목소리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말 그대로 그냥 빠른 파면 결정 이렇게만 갔는데 네. 이제부터는 재판관들에 대해서 약간 원성의 목소리도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헌재 재판관 원성. 예, 국민들이 이렇게 간단하고 명징한 사건 나도 다 봤는데 뭘 가지고 이걸 이렇게 끄나? 그리고 왜 끄나? 그냥 끌어지는 게 아니고 과거의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이렇게 끌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과거 사건보다 이게 더 명징한 것 같은데 나도 다 봤고 왜 이렇게 끌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국민들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에 더 계속 가중시키지? 이런 원망의 목소리들이 이제 점점점 분출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 연단에 올라가서 발언하신 여러 시민분들 말씀들이 좀 이렇게 좀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 자꾸 그 사실관계 하나하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시간 끌 문제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구에 연연해서 그러니까 나무를 보느라 숲을 간과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헌법재판소가 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 이게 사안의 본질이 친이쿠데타이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은 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이게 자기네들이 3번째까지 열심히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계속 반려해서 결국 수사 심의까지 열어서 그 반려한 건 문제다. 확인까지 시켜줬으면 그렇습니다.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또 경찰이 이러고 있어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에서 이거는 영장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맞아요. 도장을 찍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검토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불안은 더 가중되고 이 안에서 실제로 정의로운 선택을 했던 그 경호관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사이에 변화된 상황 하나가 있죠. 윤석열이 나온 거. 그러네요. 네. 이게 혹여 경찰도 그런 걸 신경 쓰는 건가? 이런 의구심 받지 않으려면 경찰이 그냥 정도대로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지금 분명하게 잘못이 있는 피의자라고 생각을 했고 영장을 자기네들이 판단하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면요. 비화폰, 그 통화 서버 뭐 이런 증거들이 다 산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판단에 따라서 신속하게 좀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합니다. 그 내란죄를 뺐다 국회 측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한동안 좀 논란이 초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1번의 이제 변론기일 가운데 이 내란죄를 빼든 말든 이게 별로 중요한 쟁점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도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심지어 국회의원들 또는 법률가 출신들조차.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예. 네, 그냥 뭐 희망이고요. 예. 권성동이 그 박근혜 탄핵 당시에 했던 그 발언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탄핵 사유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죄가 아니라 내란 행위로 우리가 구성을 했고 네. 그 내란죄와 내란 행위를 구성하는 그 근저에 있는 사실관계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네. 변경한 사항이 없고요. 네. 법률적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그런 탄핵 소추 사유와는 무관하게 그냥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내란죄를 내란 행위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네.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해 달라. 내란죄라고 하는 형법, 법률 위반이 아니라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판단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등의 탄핵 소추 사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다시 거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저쪽에서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네. 탄핵 소추 사유의 변경이니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되는데 그 의결을 안 거쳤으니 절차상 하자로 각하 사유다. 이 주장은 네. 전제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에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소추 위원으로서 했던 그 말에 따르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거 이외에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다 이런 주장도 해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그 탄핵 소추 의결을 국회에서 2번 한 거 아니냐. 네. 일사부재리 원칙 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12월 7일 날 탄핵 소추 의결이 한번 부결되고 12월 14일 날 의결이 됐는데 네. 그 사이에 회기가 변경이 됩니다. 그렇죠. 예, 회기 변경이 되면 회기가 변경된 상황에서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의결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기본적인 법리를 모를까요? 알죠. 알면서도 그냥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네. 선동용인 건데, 그러니까 좀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가 이게 정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매주 그렇게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경찰이 뭐 조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 하더라도 저렇게 무슨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뭐 밟아 이런 네. 주장을 하는데 저걸 그냥 놔두는 게 과연 정상적인가? 서부지법 폭동에 네. 많은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법률위원회가 그 내란 선동을 고발을 했고요. 네. 경찰이 관련 팀을 구성을 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좀 살펴보겠다라고까지는 하고 내부적으로는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본격적인 소환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살펴봅니까? 언제까지 검토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경찰이 좀 더 단호하고 신속하게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이런 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더 증폭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또 다른 목사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또 네. 그런 얘기 또 이어받아서 또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야 이런 부분들이 반복 안 되거든요. 국력 낭비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막 모든 게 이렇게 다 하나의 무슨 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고리를 좀 끊지 않으면 어디선가 뭔가 이 길목을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일각에서 또 탄핵이냐 뭐 이거 안 된다. 네. 뭐 당내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왜 그렇게 그것도 좀 그렇게 빠르게 안 하는 겁니까? 일단은 윤석열 탄핵에 집중해야 돼서 그런 겁니까? 그런 의견들이 좀 있으시고요.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탄핵 버스킹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런 유의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재발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또 기제 중에 하나가 저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누적시켜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최고 권력자들이 그때 그렇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지. 이런 경각심을 갖고 행동을 할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이고요.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보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이랬을 때 나중에 최고 권력자가 어떻게 판단하냐. 그때 당시에 내가 이렇게 그때 최고 권력자가 엄청난 잘못을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그냥 좀 책임을 안 묻고 넘어가기도 하더라. 네. 이런 판단들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엄중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우리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거, 마용주 대법관 임명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내란 상설 특검 네. 추천 의뢰하지 않은 거, 이거 다 헌법과 법률의 명백한 위반 사유입니다. 네. 그 위반됐다라는 걸 저쪽에서도 부정을 못해요. 예. 심지어 그 고발한 이후에 1월달에 고발했는데 예. 고발한 이후에 얼마 전에 헌재에서 임명하라고 또 위헌 결정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위헌 결정까지 무시하는 거는요, 헌법재판소 헌법 가치, 헌재 결정 완전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럴 때 하라고 탄핵 소추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권능으로.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러저러한 사정들을 좀 따지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는 오히려 좀 정말 더 큰 가치를 놓치는 꼴이다. 민주당 내부를 좀 우선 설득해서 단일 대우로 좀 그 원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좀 있겠네요. 제가 의총장에서 나가서 이 발언을 그대로 했습니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좌고우면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서도요, 상당히 이런 의견들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면은 의총에서 발언하시는 거 보면은 좀 이렇게 팽팽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윤석열 탄핵 파면이라고 하는 그 지금 국면에서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걸 빠르게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계시고, 그래서 아마 지도부가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이세요? 대표님이 의총에서 이거 관련해서 발언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좀 한 번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 왜냐하면 좀 그거에 대해서 발언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그런 전체적인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인 것 같고요. 네. 예. 그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나서서 승복 얘기를 꺼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포석이 있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이 요 주장을 하는 맥락 기저에는 어떤 요인이 있어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자기네들이 승복할 만한 어떤 결과를 예상을 하는 건지 그 승복 얘기를 꺼내는 게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최근래에 들었던 가장 재밌는 얘기. 최상목 대행이 얼마 전에 그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날인데요. 치안관계 장관 회의에서 헌재 결정은 존중하고 수용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 카피를 뽑아가지고 트위터에 올리면서 당신이나 잘해라.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결정 나온 게 언젠데 아직도 임명 안 하고 헌재 결정 존중하지 않으면서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결정이 나오고 나서 최상목 대행에게 뭐라고 주문했습니까? 그 헌재 결정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임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촉구했잖아요. 그러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와서 전 진정성이 있을까요? 전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오히려 그 주장은 승복할 만한 결정이 나올 거야라고 하는 주문에 가깝다. 희망사항에 가깝다. 희망사항에 그거를 가깝다. 되뇌이는 것 같아요. 그거를 헌재에다가 암시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럴 일은 없다. 오히려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일은 없기 때문에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승복이라는 거는 걱정하지 마시라. 그 요새 국회의원회관 목욕탕에서 TV 채널권 가지고도 여야가 다투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원래 YTN 틀어놔야 되는데 MBC 틀어놨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논란이 있는데 야당은 다투지 않고요. 좁쌀 정치하는 여당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좁쌀 정치하고 있는 겁니까? 오세훈 시장 보세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뭐 저기 광화문에다가 천막농사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변상금 부과 아니 대권 후보로 뭐 이렇게 얘기되는 사람이 그런 좁쌀 정치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도 이번 계엄이 잘못됐고 나는 계엄에 반대한다 이렇게 부적절하다 의견을 표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이 사단 대한민국의 혼란 상황을 어떻게 빠르게 극복하고 비전을 제시할지 이렇게 큰 담론을 제시해도 시원찮을 판에 변상금 얼마 때릴게요. 서울시 뭐 재정이 부족합니까? 그런 식으로 좁쌀 정치하면 안 되죠. 대입의 정치를 해라 오세훈. 그리고요. 법리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요. 집회 신고 장소 내에 집회와 관련된 물품 이런 부분들 일정 기간 적치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변상금 부과 대상 아닙니다.
좁쌀 정치 그만해라. 네. 오늘의 구호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